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일만일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이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나는 억수로 사랑하는데 몇몇 분들은 억지로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나 주는 나를 건지시네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여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내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오실 분이 지금 안 오셔서 그 시간에 맞춰서 찬양 시간을 조절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분이 빨리 여기에 모이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높으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움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니를 믿노라. 이 믿음도 가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예,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은 또 우리 평소에 하던 것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우선 이제 시간이 서로가 안 맞아서 예, 우리 이제 이현주 의원 먼저 이제 강의하고 또 가셔야 될 시간이 또 있어서 그러고 난 뒤에 또 기도회를 이제 하는 걸로 그렇게 시간을 잡았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또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또 시간이 또 이제 우리 의원님이 넉넉치 않아서 또 여기에서 대연동에 또 다른 또 약속이 또 있고 이러니까 그 시간에 맞춰봐야 다음 또 그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여러분 먼저 예, 오늘 이현주 의원 오셨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시간이 하루에 한 스케줄이 한 10회 정도 이렇게 이제 매일 그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지난번에 우리 오기로 했었는데 예, 또 시간이 또 안 맞아서 이제 하다가 오늘 이제 약속을 해서 오늘 오시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여기 예배 순서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예, 자유민주주의 위기와 예, 보수의 재건 그리고 기독교라는 제목으로 한 30분 정도 강연하시고 또 한 10분 정도 예, 들으시면 되겠습니까? 예, 한 10분 정도 또 같이 담소 또 나누시고 또 간단하게 또 우리 카톡으로 휴대폰으로 또 사진 찍으실 분도 조금 찍으시고 예, 그러고 난 뒤에 후에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순서가 진행될 터인데 예, 그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오늘 먼저 우리 최성림 집사님 나오셔서 예, 기도하시고 바로 우리 이현주 나오셔서 전 의원 나오셔서 이렇게 또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엄마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처럼 대한민국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 어둠의 땅 굶주린 땅에 선교사를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일본 압제에서부터 해방과 건국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발전과 오늘 민주화와 이렇게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한시도 대한민국에서 눈을 떼신 적 없이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소수의 무릎 꿇지 않은 그러한 기도원의 300명 같은 엘리야의 7,000명 같은 콜리파워 멤버들과 함께한 이 자리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나 악령들에 의해서 지배되고 무너져가고 교회와 대한민국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기도회를 갖습니다. 이 기도회에 주님, 우리 주변을 보면 너무나 암울하지만
오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시고 희망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선택하신 또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이현주 전 의원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나라를 지키려고 호를 단신 여전사로 아버지 하나님 험악한 땅을 헤매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딸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이현주 전 의원에게 맡겨주신 그 시대적 사명과 엄중한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을 통해서 부산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구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끝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나오실 때에 우리 환영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예,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잘 들리세요? 네. 마스크 벗어도 되겠죠, 그죠? 네, 여기서는 안 튀니까. 아, 답답해 죽겠어요, 정말. 이렇게 막 답답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마스크가 더 답답한 거 있죠. 뭔가 이렇게 나의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는 것 같아서 더 답답한데, 또 뭐 어쨌든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좀 인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0분 동안 어떻게 다 얘기하지? 막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또 저도 스케줄이 많다 보니까 압축적으로 얘기를 해야겠는데 제가 편안하게 그냥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래도 제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부산 서구 대신동의 출생지고 72년생이니까 지금 올해로 만 48입니다.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를 수영고 밀락초등학교 입학만 하고 1년 있다가 아빠가 흥하해운 싱가포르 지사장으로 가시면서 제가 초등학교를 싱가포르 리버밸리 잉글리시 스쿨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다니고 졸업할 때쯤에 영도로 돌아왔습니다. 아빠가 조선소로 또 이직을 하셨기 때문에 영도로 들어와서 영도에서 중고등학교, 남도여중, 영도여고 졸업하고 이제 대학부터는 전 서울에서 혼자 계속 살았습니다. 서울에서 이렇게 살면서 여성이다 보니까 혼자 살기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그때는 사업하시면서 잘 나가고 있어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재밌게 살았는데, 아빠가 97년도 IMF 때 아버지 회사가 부도가 납니다. 그때 많은 회사들이 같이 연쇄 부도가 났었죠. 우리 아버지 회사도 예외가 아니어서 부도가 났고, 저는 사실 제 인생에서 몇 가지 큰 경험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어렸을 때 동남아에서 초등학교 시절을 보낸 경험, 너무나 다른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제가 보면서 제 인생에서 그때의 경험들이 많은 것들을 좌우를 했던 것 같고요. 또 그 다음이 뭐냐면 97년에 아빠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세상에 그렇게 가난하게도 살 수 있구나 하는 거를 제가 실제로 책이 아니라 가난한 고통이 어떤 것인가를 제가 경험을 하고, 거기서 제가 장녀였기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를 대신해서 빚더미 속에 있는 우리 동생들, 그리고 맨날 울면서 옛날을 그리워하는 엄마를 위해서 제가 열심히 알바를 닥치는 대로 하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렇게 억척 같은 그런 게 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독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려면 그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정말 젊은 여성이 시집도 안 갔는데 뭐 하려고 그러니까 맨날 시비 걸고 또 업신여김을 당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때 좀 독해졌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때 그런 걸 겪었기 때문에 제가 또 여기 이 자리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는 저는 뭐 사실 아버지 묻어나고 나니까 그것 때문에 저는 공부를 시간은 많이 확보를 못했지만 별로 열심히 안 하던 공부를 훨씬 더 열심히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법시험을 사실 큰 기대를 안 했지만 그때 어려움 속에서 공부를 했던 것들이 훨씬 더 집중력이 강해졌기 때문에 의외로 바로 합격을 했고요. 저는 사실 그래서 이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 어려움이 나를 강인하게 만든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그 어려움을 겪을 당시에는 많은 것들이 원망스럽지만 지나고 나면 감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이후에 저는 변호사를 하면서 외국인 투자 전문 변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산의 센텀시티에 맥커리하고 이런 데들을 함께 그 자문 변호사 팀에 같이 있으면서 센텀시티 프로젝트를 제가 같이 팀으로서 주니어로서 수행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변호사 로펌에 있다가 부산에도 공장이 있죠. 르노 삼성자동차 법무팀장을 하고 그리고 SOL에서 상무를 하다가 39살 됐을 때 이제 정치권에 입문을 했습니다. 그때 왜 입문을 했냐? 우리 엄마가 고생만 하시다가 정말 뭔가 내가 이렇게 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 엄마를 호강시켜 드리는 게 제 꿈이었는데, 그런데 사실은 호강을 시켜 드리려고 제가 상무가 되고 막 이렇게 잘 나가고 돈도 많이 벌고 하니까 그때 엄마가 이 병이 났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근데 그 병 사실은 굉장히 오래되신 병이었어요. 근데 우리 가족들은 너무나 먹고 사는 게 급급하고 정신이 없이 달려오다 보니까 엄마가 그렇게까지 몸이 망가졌다는 걸 우리는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제가 상무 승진하고 나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항상 스트레스 받으면서 엄마 병원을 같이 다니고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에는 잘 안 돼서 간이식 수술을 해야 된다는, 하지 않으면 돌아가신다는 그런 얘기 듣고 우리 남동생이 15kg를 빼서 간이식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너무 몸이 약하면 이식 수술해도 못 버텨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술 끝나고 나서 결국에는 계속 힘들어 하시다가 중환자실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랑 같이 그 이식 수술하기 전에 엄마랑 같이 제가 마지막으로 여행을 다녔는데 사실 마지막이 될 줄 모르고 이제 이식 수술 끝나고 나면 멀쩡하게 다 다니더라. 왜냐하면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만 봤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한테 끝나고 나오시면 우리 여기도 가자 저기도 가자 막 이러면서 여행을 다녔는데, 그때 엄마가 저한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게 그게 유언처럼 돼버렸는데, 엄마가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그 싱가포르 동남아에서 우리는 주말만 되면 태국으로, 인도네시아로, 말레이시아로 그 정글과 그리고 그 도시들을 다니면서 아빠랑 엄마랑 같이 손을 잡고 여행을 다녔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게 흔하지만 그 당시에 우리 또래에는 정말 우리는 드문 경험을 했던 것인데, 그때 우리 엄마는 얼망졸망한 아이들하고 같이 그렇게 다니던 시절이 너무나 행복했기 때문에 엄마가 그때도 저랑 여행 다니시면서 그때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싱가포르에 다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한테 있어서 싱가포르는 하나의 이상향 같은 그런 존재인데, 항상 제가 부산을 보면서 이 부산이 싱가포르보다 더 잘 될 수도 있는 잠재력을 가진 도시인데 이상하게 시골의 군 같은 상황으로 계속 추락하는 걸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해왔는데, 엄마가 정말 살아 계시면 제가 뭔가 이 부산을 싱가포르보다 더 번영하는 도시로 만드는 것을 보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인생의 방황을 하게 됐죠. 왜냐하면 나의 목표는 엄마를 호강시키는 거였는데
갑자기 돈을 버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왜냐하면 내가 먹고 살고 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로 이미 돈을 많이 번 건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빚도 갚고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뭔가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온 그것이 아주 허탈한 상황이 되고 호강시킬 사람이 없잖아요.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아빠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엄마는 정말 애틋한 그런 게 항상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 들으시면 정말 서운하시겠지만 엄마와 아빠의 차이는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엄마지만 제가 엄마가 됐을 때 우리 아이를 임신하고 낳았을 때 저는 비로소 제가 태어났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기억이 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바로 우리 아이를 낳았던 그 순간이다. 내가 비로소 인간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나는 받았다라고 제가 감히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하튼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방황을 하다가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이 세상에서 최대한 많이 안 생기고 좀 나라가 어려워져도 현명하게 그 위기를 잘 모면해서 우리 국민들이 길거리에 나앉고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연쇄부도가 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일이 적게 생겨야 되고 그런 일이 생겼을 때도 정말 우리처럼 빚쟁이들이 들이닥쳤을 때 아이들이 공부하고 먹고 사는 것만큼은 큰 문제가 없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정치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저희처럼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딱 뭘 떠올리냐 민주당을 떠올렸습니다. 네, 민주당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운동권들이 있지만 그 운동권들이 젊었을 때 학교 다닐 때 그냥 민주화 운동한 거지 설마 지금 정치를 하면서도 그때 그 생각 그대로 갖고 있겠어?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선배 따라서 학회 나가고 이렇게 몇 번 나가봤지만 그때 뭐 책 한두 번 읽었다고 해가지고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순진하게 생각을 했죠. 근데 가서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대학 다닐 때 저 배후에 있는 뭔가 이상한 대단한 그런 뭔가 이 엄청난 사상을 이 오랫동안 거기에 빠져 있는 뭐 그런 사람들을 학교에서 이렇게 한두 번 본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만 모여서 온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운동권들이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깊이 얘기를 해보면 결국에는 그때 그 생각에 그대로 머물러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굉장히 심각하다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게 뭐냐? 세계관, 인생관, 국가관 이런 어떤 기본 철학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딱 느낀 게 일단 유물론적 세계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아닌 것처럼 언뜻 생각되지만 유물론적 세계관에 푹 빠져 있고 그것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좌우하는 어떤 기본 토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20대, 30대를 그렇게 보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인간이 모든 것을 만들고 설계하고 바꿀 수 있고 인간이 인간의 마음도 바꿀 수 있고 강제하면 바꿀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마치 우리가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듯이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선한 의지를 가진 권력자가 그림을 착착착착 그리면 그 그림대로 세상이 다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그것이 자기들의 어떤 사명이라고 무슨 어떤 의무나 책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도 사실은 한번 정치를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서 쌓아온 게 있는데
이 떨치고 나온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젠가 그저껜가 그 금태섭 의원이 탈당을 했습니다. 금태섭 의원하고 저는 친했는데 그 사람 다 좋은데 딱 하나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열렬히 찬성합니다. 그래서 저하고는 약간 거기서 차이가 있는데 저도 제가 얘기합니다. 너도 어차피 나중에는 반대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도 그때 이제 탈당을 결심하기 전에 고민이 많죠. 왜냐하면 탈당을 하면 불이익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에서 나는 이제 파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 괴롭힐 것이고 특히 문바들은 얼마나 무서운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지독하게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기 때문에 그것을 각오를 하고 나와야 되고 이제 모든 것을 던지고 내가 나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나는 양심대로 살겠다. 그래서 어차피 정치 내가 뭐 정치 원래부터 하던 사람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던 그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생각할 때 이건 아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뭐 한 번 더 국회의원을 하고 혹시 한 번 더 하면서 그래도 혹시 집권을 하면 장관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가면 우리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가면 국민들이 불행해진다고 내가 확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그냥 타협하고 간다면 제가 만약에 잘 풀린 다음에 그러니까 장관이 되든 뭔가 좀 좋은 자리에 앉은 다음에 내가 너무너무 괴로울 것 같아. 내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선언을 했죠. 나는 대선을 앞두고 이렇게 가면 나라가 망한다고 나는 확신하는데 그럼 국민들 앞에 나는 이렇게 가면 나라가 망합니다. 이 길로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가면 나라가 잘 될 거예요. 여러분 행복해질 거예요. 라고 국민들을 능멸하고 속인다면 나중에 어떤 책임을 내가 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결심을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마음이 쏠리는 대로 나는 살겠다. 그것이 뭔가 나한테 주어진 길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탈당을 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탈당하면 사람들이 내가 왜 탈당하는지 모르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모를 거기 때문에 사실 조용히 탈당했으면 사람들이 제가 뭐 탈당했다 이런 거 잘 모를 텐데 너무 시끄럽게 저는 그 기자회견까지 거창하게 하면서 엄청나게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면서 그 당시 정권이 아니죠. 문재인 후보를 비판하면서 제가 탈당을 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계속 방황을 했습니다. 정치가 새로워지기를 바라고 제가 생각했던 제가 처음에 민주당을 갔던 가장 큰 이유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정치는 저쪽이 더 많이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선입견도 있었지만 한편으로 제 눈에 비친 한나라당이 너무 욕심이 많고 계속 자기들 것만 챙기고 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처럼 저는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불신이 가득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하고 같이 정치를 해서 뭔가 이게 뭐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다른 당을 갔는데 사실 나오고 나서도 제가 한나라당, 한국당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망설여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제가 생각하는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을 제대로 지키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유물론적 세계관을 가진 그 사람들과 투쟁해서 이 나라를 지켜나가기에는 저 집단은 뭔가 아닌 것 같다. 뭔가 자기들의 욕심에 가득 차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 당에 가게 되면 나도 비슷해질 텐데 그래서 그 당에 가지도 못하고 새로운 정치를 한다 뭘 한다 하면서 계속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의도하지 않게 굉장히 정치인으로서 저는 되게 유명해져 버렸는데
총선을 앞두고 어쨌든 출마를 하려면 결국 우리나라는 양당제를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내가 이런 새로운 당을 만들고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도 결국에는 내가 새로운 당을 만드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한국당하고 같이 안 하냐, 왜 신당을 만들어서 자꾸 딴짓을 하냐. 그래서 결국에는 저도 타협을 하고 함께 합당을 해서 가기로 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계속 가면 심각한 상황에 처할 거라고 봅니다. 일례로 보면 그냥 몰라서 저렇게 하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정확하게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을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대안으로서 그들을 견제하고 막아설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지독한지에 대해서 저는 많이 안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탈당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얼마나 그들이 집요하게 저를 괴롭혀 오는 것을 저는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요하고 지독한 사람들인데, 그리고 정말 심각한, 그 안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정말 심각한 세계관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들을 물리쳐야 할 야당이 순진하다고 해야 될지 아무 생각이 없다고 해야 될지 이렇게 가서 어떤 수로 과연 이길 수 있겠나. 그리고 지난 총선 때 공천을 하는 것을 보면서 사천을 했죠. 사천을. 자신의 어떤 사적인 관계가 우선시되면서 정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권을 잡아서 나라를 제대로 바로 세우고 운영을 해서 이 나라를 반듯하게 제대로 세우고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공천해야 할 분야들이 있습니다. 국가를 운영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국정원 출신들이 반드시 들어와야 되고, 각 분야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리고 각 분야에서 저쪽이 문제가 심각한 분야들, 예를 들어서 원자력, 그죠? 탈원전 문제, 우리가 정말 그걸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이런 분야 저런 분야에 꼭 필요한 인재들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일선에서 투쟁해온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누구라고 꼭 찝지는 않더라도 그 사람들은 반드시 국회에 들어가야 막을 수가 있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반드시 우리하고 함께 해야 우리는 집권해서 이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공천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그 귀중한 의석 하나하나를 그렇게 날리는 것을 보면서 정말 절망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저도 신당 실험을 참 2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신당이라는 게 대한민국에서는 잘 안 됩니다. 왜?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주의 때문인 것 같아요. 영남에 하나, 호남에 하나, 그 이상이 잘 안 됩니다. 이 선거법이 바뀌면 모르겠는데, 그래도 지난번에 연동형 비례제라는 것을 민주당이 하긴 했지만, 기왕 그렇게 된 거, 저도 반대했지만 기왕 그렇게 된 거, 그러면 연합을 해서 오히려 그 비례정당이라도 좀 뭔가 연합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우리 우파 세력들이 들어올 수 있으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것도 주기 싫어서, 나누기 싫어서 미래한국당을 만드는 것을 보면서 이 상황에서는 안 되는구나. 그냥 결국은 지금의 우파 정당을 혁신하는 수밖에 없다. 이 안에 들어가서 바꾸는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제일 심각한 게, 제가 느끼는 게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일단 첫 번째, 저는 민주당 안에서 많은 갈등을 하고 거기서 투쟁을 하다 보니까
도대체 우리나라 헌법의 정신이란 무엇이고 또 우리 기독교적 사상에 기반한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이고 과연 그리고 그것이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발현이 되고 또 저 사람들의 잘못된 정책들은 왜 문제가 심각한지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또 그것을 정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나는 왜 싸우는가라는 책까지 제가 쓰게 됐는데 그런데 막상 이 당에 합류해서 보니까 여기에 합류한 많은 정치인들이 고민을 거의 안 하고 사상이 정리가 안 된 상태로 그냥 막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념이 없어서야 어떻게 용기가 생기겠습니까? 저는 용기는 자기 신념에서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신념이 있어야 그 신념을 지키기 위한 용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때 신념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영남에서 출마를 하기 때문에 나는 한국당이랑 함께한다.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저는 당원들이, 지지자들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이 바뀌지 않으면 당원과 지지자들이 바뀌어서 학습을 하고 같이 토론을 하고 또 조직을 해서 그래서 그렇게 적어도 자기의 철학이 있고 사상이 있고 국민들이 봤을 때 약간씩 스펙트럼은 다를지라 해도 뭔가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어떤 숭고한 가치를 위해서 이 국정을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게 보여야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파든 좌파든 간에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안 되니까 그러면 지지자들이 또 나라를 걱정하는 일반 국민들이 저는 시민들이 이제는 정신을 가다듬고 조직화를 해서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지도자들을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선 사람들이 그럽니다. 제가 보니까 우파 시민들의 특징이 뭐냐? 민주당하고 다른 게 공천 받으면 그때 도와줄게. 공천 받으면. 그런데 여기에 문제는 뭐냐면 공천 받은 다음에 도와줄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공천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 과정에서 훨씬 더 좋은 사람들이 다 탈락하고 사실은 물론 훌륭한 사람도 섞여 있겠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서 지나친 내부 권력 투쟁과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여의도식 정치에 매몰되어서 시민들의 우리 애국 시민들이 뭘 걱정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각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끼리끼리 라인 타고 끼리끼리 모여서 술 마시고 골프 치고 이렇게 해서 정치를 그게 정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 이걸 우리는 개혁해야 된다. 이걸 바꾸지 않으면 나라를 구할 수 없다. 야당이 이중대가 가득한데 야당이 기회주의가 가득한데 어떻게 야당이 국민들한테 대안으로 선택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야당이 그 모양이면 어떻게 해서 이 나라를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애국 시민들이 백날 밖에 나가서 태극기 흔들어 보십시오. 백날 밖에 나가서 뭔가 외쳐보십시오. 그게 되는가? 권력이라는 것이 그만큼 무섭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변하는 권력이 그렇게 적당히 선출되고 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서 그냥 그게 힘들어졌을 때 뭔가 이게 아닌데 하면서 막 외쳐도 사실은 대답 없는 메아리에 불과하고 그냥 군중입니다. 군중.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을 혁신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당의 권력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이 나라를 구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당의 권력이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자, 내 욕심이 아니라, 그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중도 하는데 저도 중도 실험을 많이 한 사람이지만 진짜 중도가 뭐냐라는 걸 저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균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균형. 저는 중도가 제대로 된다라고 하면 균형이라고 생각하는데 균형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 너무 쏠리면 그 쏠린 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쏠리고 있는데 기계적으로 중간에 간다고 해가지고 쏠린 상태에서 그쪽으로 더 가는 바보가 어찌해서 그것이 균형입니까? 그것은 사기입니다, 사기. 그냥 기회주의고 비겁한 거예요. 그래서 용기 없이 이중대 노릇을 하면 이쁘게 보이니까 민주당에서 잘 봐주고, 그래서 방송에서, 어용 방송에서, 어용 언론에서 잘 봐주고, 그래서 자꾸 등장시키고, 그래서 싫은 소리 안 하고 항상 좋은 소리만 하고 웃으면서 부드럽게 합리적이다고 얘기하면서, 그게 진짜 합리적인 겁니까?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뭔가 잘못됐어요. 우리는 잘못된 프레임에 빠져 있어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명하고 지혜롭게 싸워야 돼요. 그냥 뻔히 다 죽을 줄 알면서 그냥 다 돌진하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지혜롭게 싸워야 돼요. 그렇지만 비겁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전략을 가지고 싸우되 우리가 중간에 서면 마치 합리적이다 라는 그런 프레임, 그리고 엄청나게 저쪽으로 쏠렸는데도 불구하고 기계적으로 중간에 가면 그게 중도다라고 하는 엉터리 프레임,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애를 쓰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광장에서 태극기를 흔드는 사람들이 비록 어리석다고 말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왜냐하면 별 효과가 없으니까 그분들이 정말 고생을 하는데 좀 더 뭔가 없을까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을 폄하하면서 우리의 진정한 진심을 가진 지지자들을 폄하하면서 그들을 배척하고, 그래서 붕 떠가지고 엉뚱한 길을 향해서 가는 것이 마치 합리적인 것이냐 포장되고 있는 이 뭔가 정신이 좀 이상한, 뭔가 이 정상이 아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총선에서 저는 이번에 고배를 마셨기 때문에 제가 국회에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9명이 주사를 맞고 죽었습니다. 당장 국감을 중단하고 이 비상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질본으로 가서 모두가 거기 가서 추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냥 진행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9명이 죽었는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없고 못 밝히면서, 그런데 접종은 계속하겠다. 못 밝혔으니까 그럼 죽어도 된다는 얘기인가? 무책임한 행동이고, 이런 경우에 정말 야당은 야당답게 국민들이 걱정하니까 책임을 다해서 뭔가 추궁을 하고 대책을 내놓게끔 난리를 쳐야 됩니다. 이거는 좌우를 떠나서 야당의 책무입니다. 근데 야당이 자기 기능을 안 하고 있어요. 너무 답답하죠. 제가 볼 때는 제가 거기 가서 뭔가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니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지만, 저는 이미 그것은 지나간 일이고, 사실 너무나 저도 서운하죠. 저도 기분 나쁩니다. 그리고 원망스럽고, 내가 뭐 잔다르크니 보수의 여전사니 막 난리칠 때는 언제고, 그리고 자기들이 다 숨어가지고 적폐로 몰릴까봐 겁나서 한마디도 못할 때, 내가 무소속일 때 대신 다 싸워줬는데 그때는 박수 치더니 자기랑 같은 당, 자기네들이랑 같은 당이 딱 되니까 그때부터 자기들의 논리대로 해서 니까지 거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분하고 원통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도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나라를 걱정하는 우리 국민들이 있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왕 사실은 국회는 그런 것이고, 그러나 사실은 당이 국회에서만 역할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나라를 구하는 역할이 국회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운명인지 또는 어떤 흐름인지 저도 잘 모르겠으나, 제가 부산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이 부산을 제대로 된 나라를 구하는 자유민주주의 도시로 내가 이것을 같이 함께 해서 내가 또 어쩌면 다른 큰 역할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발전시키고, 이 죽어가는 부산을 발전시키고, 그래서 이 부산의 변화를 일으키고, 이 부산의 봉건적 기득권 질서를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조금씩 바꿔내면서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과거의 낙동강 전선, 과거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마지막 보루가 다시 어쩌면 부산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제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고, 어쨌든 이 과정에서 제가 또 당에서도, 당 내에서 어쩌면 그렇게 되면 내 목소리가 더 의원보다도 더 비중이 커질 수도 있고, 앞으로 벌어지는 대선과 그 이후의 상황에서 내가 또 중요한 다른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리멸렬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별로 그렇게 카리스마가 없었어요, 솔직히. 그런데 그 사람이 왜 대통령이 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변에 그 당시에 이재명, 안희정, 김경수, 박원순 같은 다 한몫씩 하는 단체장들이 뒤에 서 있었어요. 저는 그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권을 바꾸는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항상 제가 정치를 하면서 생각하는, 또 여러분이 항상 저한테 기대하는 그런 자유민주주의의 위기 속에서 이 대한민국을 구하고, 그리고 부산에서부터 정치혁명을 일으켜서 부산이 어쩌면 이 거의 독립국가가 되다시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올 수도 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 부산만큼은 지켜내면서 이 정치가 바뀌는 하나의 성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속이 시원합니다. 여러분, 이 속에 잠재되어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오늘 많이 표현이 되신 것 같죠? 혹이라도 또 뭐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또 말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의원님께 이메일도 한번 보낸 적이 있는데, 이제 이번 4.15 총선이 솔직히 저는 부정선거라고 100% 확신하고 저는 목숨도 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 중국 화웨이 통신사와 함께한 이런 부정선거를 고치지 않는 한, 이게 밝혀지지 않고 이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전 절대 보수가 못 이긴다고 저는 확신해요. 왜냐면 이미 모든 거를 다 저들이 장악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의원님이랑 황교안 대표님이랑 김진태 의원님이랑 이렇게 여러분한테 제 나름대로 떨면서 이제 이메일을 보냈는데, 당연히 아무도 답신은 없으셨지만, 이제 저는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정말 궁금하고, 그 다음에 이게 그냥 두리뭉실 갈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정말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진심으로 좀 궁금합니다. 대처 방안과. 네. 저도 이제 보전 처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대법원에 계류는 돼 있습니다. 저도 한 40명인가 이렇게 있죠. 좀, 100%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 저는 한 90%, 저는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것은 이제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이제 제도권 안에서 해결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말하자면 국민의 저항권으로 해결하는 것, 그죠? 그러면 제도권 안에서 해결하는 거는 법원에서 결론이 나던가 아니면 어쨌든 수사를 하던가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솔직히 우리한테 모든 권력이 박탈돼 있기 때문에 제도권 안에서는 사실 우리가 법원에 내기는 했지만 큰 기대를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너무 내가 막 거기에 막 일하다 보면 지금 이 현실 속에서 내 스스로 너무 거기 매몰돼서 사람이 이렇게 정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그냥 걸어놓고 변호사한테 맡기고 제가 어떻게 보면 약간은 이제 한 발 물러서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큰 기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권력이 중요하다.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권력이 중요한데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나 이런 말일 수도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그것을 제도권 안에서 밝혀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저항권으로 하냐? 저항권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저는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죠. 그렇게 진심을 다해서 진짜 내가 뭐 이렇게 쇼를 한 게 아니라 정말 진심을 다해서 이 함께 싸우고 얘기를 하고 했지만 막상 제가 맞닥뜨린 것은 공천을 할 때 나한테 온 수많은 모욕과 내 앞에 떨어진 건 수많은 모욕과 내가 그동안 봤을 때 그렇게 비겁하게 숨어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던 사람들이 이명박 정권 때 그렇게 다 청와대에서 한 자리씩 하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다 이 모양 이 꼴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고 나서는 말이죠. 막상 어려워지니까 누구 하나 막 목소리 입 한 번 열어본 적이 없으면서 그렇게 해놓고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투쟁하고 또 날카롭게 지적해서 국민들이 호응하고 하니까 그렇게 또 박수 치면서 호응하더니 갑자기 선거가 되니까 어디서 숨어 있었는지 그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티 나오면서 전 정말로 화가 많이 났습니다. 언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숨어 있었지? 갑자기 티 나오면서 국회의원 되겠다고 막 하는 걸 보면서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제가 만약에 대표였으면 저는 전부 다 치워버려. 전부 다. 적어도 지금까지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마디도 안 한 사람은 절대 안 돼. 그렇게 자기 거 다 챙겨놓고 그럼 계속 쉬라고 그래.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근데 이겼어요. 그죠? 그 사람들이 이겼잖아요. 저는 그 사람들이 저한테 모욕적인 질문을 하고 네가 뭐 한 게 뭐 있는데 라는 식으로 얘기할 때 제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싶었어요. 니는 뭐 했는데? 응? 그동안 뭘 했길래 그래 잘난 척하면서 나한테 질문하고 심사를 한다고 앉아있는데 응? 뭘 했는데 통합한다고 난리치면서 그러고 있는데 뭘 했길래 그 어려운 와중에 투쟁했던 우리 국민들을 왕따를 시키고 폄하를 하고 하면서 저 사람들은 그구니까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그 광화문 세력들을 통추위에서 다 쫓아내고 왜 그렇게 하는데 제가 엄청나게 분노하고 싸우고 하면서도 사실 저도 거기서 박차고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제 비겁함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는 우리가 현실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떨어지고 나서 내 마음껏 내 분노가 일어난다고 해서 그렇게 해봐야 국민들이 다 따라오지도 않는다. 심지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에서 뛰쳐나와서 그렇게 했고 이연주를 외쳤지만 막상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 누구 하나 밖에서 1인 시위 하나 하는 사람이 없더라. 제가
아, 사람 이제 현명해야 되겠구나. 저 솔직히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답이 안 보이는 상황인데 그 부정선거 문제도 수사를 해야 밝힐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법원에서 이렇게 해갖고 쉽지 않을 겁니다. 수사를 해야 밝힐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수사를 하면 어떻게 밝히냐? 누군가가 양심선언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자료를 주고 증거를 줘야 밝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정말로 약합니다. 나약합니다. 그래서 양심선언은 언제 하냐? 우리가 강해졌을 때 양심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권력을 잡을 것처럼 보일 때 사람들이 와서 고백을 하고 양심선언을 하고 증거를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혼자 증거를 주고 양심선언을 했는데 이렇게 나약하고 기회주의적이면 그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져서 몰렸을 때 누구도 지켜줄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도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내 권력 그리고 당 밖의 권력 최대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직화해서 힘을 가져야 된다. 가질 수 있는 만큼. 그래야 뭘 하든지 말든지 하지. 아무도 그냥 태극기만 흔드는 것은 군중에 불과하다. 조직화되지 않은 사람들의 모임은 군중에 불과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선거에서 그러면 권력을 얻으려면 선거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또 부정선거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진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끝이 없는 질문이지만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결국에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데 저는 다음 선거, 당대표 선거든 무슨 시장 선거든 무슨 선거든 멤버를 정해서 그 부영가 어디 그 선거 있었죠, 그죠? 거기에서 사람들이 계속 감시하면서 시비 걸고 뭐 하고 사실상 수개표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그렇게 하니까 거기는 이겼습니다, 우리가. 그 수개표 하다시피 하면서 바뀐 경우가 몇 개 투표구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팀을 만들어서 다음 보궐선거에도 팀을 만들어서 돌아가면서 교대를 해가면서 밤새 지키고 끝까지 따라다니고 뭐라고 밀쳐도 그냥 계속 따라다니는데 문제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 현재로는 그렇다. 그래서 권력을 잡았을 때 우리가 그것을 수사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뭔가가 보이면 한 명 한 명이 전부 다 전사가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그냥 막 나가가지고 자폭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잖아요. 제가 너무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보고 그 상황에서 너무 좌절해서 너무 현실적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혜롭게 싸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은 또 다음 일이 남아 있어서 왜냐하면은 또 발언을 잘못하면은 이게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하니까 더 이상 뭐 발언을 할 수 없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오늘 어떻게 사진을 사진을 같이 한번 찍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좀 어떻게 사진을 보자. 딱 뒤로 나왔습니다, 같이. 아니면 거기 앉으시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앉아서 찍으면 안 돼요. 같이 사진을 찍고 또 이제 가셔야 돼서 같이 또 옆자리로 좀 붙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좀 올라오셔서 찍으면 돼요. 여기 의자에 올라오셔가지고. 화이팅! 화이팅! 힘내십시오. 찍으셔야 돼요.